소년보 목사가 트럼프를 만나러 갔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반대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트럼프에게도 소년보 목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소 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와 약 1시간 동안 만났죠. 제니 콜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 폴라 화이트 수석 고문, 미국 보수 기독교 정치운동 중심에 있는 랍 맥코이 목사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냥 한국 목사 한 명을 예의상 잠깐 만난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장면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도 손 목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교회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교회와 비영리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면세 지위를 잃거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진 존슨 수정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오랫동안 없애거나 무력화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국가가 세금을 무기로 목사의 설교와 강단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IRS, 미국 연방국세청은 아예 이런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목사가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신앙의 관점에서 선거와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신앙적 대화로 봐야 한다. 이 해석을 담은 합의안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규제는 아직 남아있고 싸움은 항소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트럼프 앞에 소년보 목사가 나타난 거죠. 한국에서 예배 중 정치적 발언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구속됐던 목사. 물론 한국 법원은 단순히 정치적 신념을 말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가 보는 장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국가가 강단의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목사를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손 목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트럼프에게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층은 수많은 지지층 중 하나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을 만든 가장 강력한 핵심 기반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도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대선에서도 중요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필요한 건 마음속 지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고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는 조직된 지지층입니다. 조직을 통해 공화당 지지층 전체를 끌어내야 합니다. 투표장까지.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실제로 구속됐던 목사가 등장한 거예요. 국가가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바로 그 얼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했는지 다시 볼게요. 트럼프의 복음주의 조직을 이끌어온 폴라 화이트, 선거 때부터 신앙 공동체와 지지층 조직을 담당해온 제니 콜, 교회와 정치를 연결해온 터닝 포인트 USA, 페이트 공동 창립자 랍 맥코이. 법률가들이 모여서 한국의 선거법을 검토한 자리가 아니죠. 미국 보수 기독교계를 정치적 힘으로 조직해온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면담 내용은 비공개죠. 하지만 누가 배석했는지만 봐도 이 사진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까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는 원래 여러 문제를 따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죠. 필요하면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손 목사와의 만남이 곧바로 한국 제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만남이 대미 투자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직접 기획됐다는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 카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쌓이고 사례가 쌓이고 보고서와 증언이 쌓인 뒤에 외교적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손 목사의 사건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단체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생명과 가족을 결정하고요.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결정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결정합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정교 분리의 출발은 교회를 정치에서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신앙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침묵시키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앙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저는 이번 만남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 핵심인 기독교계와 미국 공화당 핵심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면담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기되는 선거 투명성 문제와 종교 표현의 자유
문제, 정치적 작용화와 권위주의화에 대한 우려, 미국 사회에 전달할 통로가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 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바뀝니다. 의원도 선거에서 떨어져요. 트럼프도 언젠가는 백악관을 떠납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법률 단체와 언론, 정치 조직, 인적 네트워크까지 연결이 되면 그 관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습니다. 백악관 사진 한 장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면 결국에는 사진 한 장이에요. 하지만 그 사진을 강한 조직들 사이에 연결로 바꾸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자산이 됩니다. 트럼프를 구원자로 떠받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열린 문 앞에서 사진만 들고 서 있을 이유도 전혀 없죠. 문이 열렸다면 들어가야 합니다. 판이 깔렸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면 그건 트럼프의 정치입니다. 그 사진이 만든 연결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 됩니다.